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대신 조경준 아나운서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조경준 아나운서. 관세 협상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백악관이 새 상호 관세 오늘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재확인했네요.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발표를 했는데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밤 자정까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율이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워싱턴 DC 기준으로 오후 6시쯤인데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이 시간이 지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캐롤라인 대변인은 아직 우리에게 연락받지 못했다면 서한이나 행정명령을 통해 연락받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미 무역협상을 체결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체결한 맞춤형 무역협정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상호관세가 합의된 대로 부과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나라는 극적으로 타결을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양국 사이에서 일부 시각차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합의된 내용을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요. 대미 상호관세가 기존 25%에서 일본과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인 15%로 조정이 됐고요. 또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나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는 최국 대우를 받기로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 약 487조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마스가라고 불리는 한미조선업 펀드와 핵심 광물 등 경제안보 지원을 위한 2천억 달러 금융 패키지 투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4년간 1,0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시각차를 드러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한국은 자동차, 트럭,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곧바로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중요한 건 협상을 책임진 강요들 간 대화인데 합의된 게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 현지에서 열린 무역협상 대표단의 브리핑에서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협상 결과를 두고 여야의 엇갈린 반응이 나왔죠.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불확실성을 해소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우리 국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시켰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아쉬운 협상이라고 했는데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부 협상단과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를 인정한다면서도 4,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구매가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로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입니다.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잠시 후에 9시로 예고가 되어 있는데 문홍주 특별검사보가 검사 1명과 또 수사관 1명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를 하고 교도관이 집행하는 방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힘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도를 했지만 연이틀 불출석했습니다. 그러자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고 법원은 어제 오전에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2시간 정도 남았는데 현재 서울구치소 앞에는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장 집행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많은 사람이 몰려들 것으로 보이고요. 또 경찰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기동대원 200명가량을 배치해서 안전관리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제 건강 악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관련 서류를 제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악화된 건강 상태를 증명할 진단서와 소견서 그리고 의무기록 사본을 서울구치소 측에 전했다고 이날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의 임상진료가 있었으나 기저질환과 안과질환에 대한 정밀검사와 진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서 건강에 대한 객관적 진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비상계엄 당시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죠. 이상민 전 장관. 자, 오늘 새벽 구속이 됐어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앞서 재판부는 4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을 했고 이 전 장관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했지만 결국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특검은 이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단전단수 지시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이 전 장관을 내란에 순차가담한 공범으로 적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 나와서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만류했다고 부인을 해왔는데 특검은 주장과 배치되는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위증 혐의까지 적용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전 장관의 구속은 또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처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한독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 지금까지 계속 혐의를 부인을 해왔는데 특검이 이 전 장관처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높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제 나온 세제 개편안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기재부가 지난 29일 관련 브리핑을 한 지 이틀 만에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새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인데 세제 기틀을 점검하고 정책 청사진을 담는다는 의미에서 세법 개정 대신 세제 개편이란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핵심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고소득자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는 건데 그동안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고 세입 기반을 복원해서 재정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법인세율부터요? 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세수 기반 확충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법인세율 인상과 관련해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과세 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내렸잖아요. 예. 이걸 다시 인상해서 원래 수준인 10에서 25%로 복원을 했습니다. 최고세율이 25%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지난 정부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완화를 했었는데 예. 이를 다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를 했고요. 또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조건부로 인하가 됐던 증권거래세율도 현재 0.15%지만 재작년 수준인 0.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래할 때마다 그럼 세금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결국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을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 재작년과 작년에 감세와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 4천억 원, 30조 8천억 원의 세수 결손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네. 세수 결손이 기록됐기 때문에 세수를 늘려야겠죠. 하지만 기업 경영 입장에서는 악재라는 평가가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전년 대비 증감인 순액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세제 개편으로 5년간 8조 1,672억 원에 달하는 세수 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5년 누적으로 하면 35조 6천억 원인데요. 과세 표준 전 구간에 걸쳐서 인상된 법인세율의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대부분 기업이 증세 부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특히 대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전체 세수 효과의 절반이 넘는 4조 1,676억 원 수준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국내 기업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네. 세제 개편이 기업 경영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비과세나 감면 같은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탓에 예. 법정 한도를 넘기면서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실제로 2019년 49조 6천억 원이던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 71조 4천억 원으로 늘었고 또 근로소득이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재작년 기준으로 33%에 달한 것으로 나옵니다. 올해 정비된 일몰도래 조세 지출이 16건인데 이로 인한 세수 효과가 연평균 9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5개년 평균인 1,000억 원과 비교하면 나아졌지만 전체 세수 효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여야는 어떤 평가를 내놨습니까? 네,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요.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정상화하는 조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세제를 정상화하고 무모한 초부자 감세로 무너진 재정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정부의 첫 세제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과 제도 보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경제 폭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정상이 아닌 우리 경제와 기업의 숨통을 쬐는 가렴주구이자 경제 폭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 마감이었어요. 네, 자, 맞습니다. 몇 명이 출마한 겁니까? 총 5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해서 안철수 의원, 장동혁 의원, 조경태 의원, 주진우 의원 등이 후보를 등록했습니다. 네. 또 그 밖에 4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현역 신동욱, 최수진 의원을 포함해 15명이 후보를 등록했는데요. 국민의힘 전대 선관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서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당대표 후보가 4명, 최고위원 후보가 8명이 넘을 경우 오는 5일에서 6일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각각 50%씩 반영되는 예비 경선을 진행을 하고 이를 통해 후보자를 압축해 본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제 전당대회 하루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렇습니다. 막판 당심 공략을 위한 총력전에 두 후보가 나서고 있는데요. 어제 정청래 후보는 공개 일정 없이 SNS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면서 당원을 이길 당권은 없다.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 믿고 간다며 호소를 했고요. 한편 박찬대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정책 제안서 전달식에 참석한 뒤 전국 청년 릴레이 지지 선언 일정을 소화하는 등 청년층 지지 세몰이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커버 스토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경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